안녕하세요. 저는 자칼 그리고 함께하는 여우입니다.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종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2화 녹음 마치고 제가 며칠 뒤에 콜드플레이 콘서트를 다녀왔어요. 근데 진짜 콘서트 주제가 사랑 그 자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그 하트만 보이는 선글라스도 막 나눠주고 공연 시작 전에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는 메시지도 계속 전광판으로 띄워놓고요. 그 자일로 밴드라고 관객들이 손목에 착용하는 팔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무대 음악이랑 조명에 맞춰서 이제 무선으로 제어가 되는데 게다가 이 자일로 밴드가 식물 기반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되게 친환경적인 팔찌이고 그리고 또 계속 재활용이 돼서 다음 공연에도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거를 해가나요? 네네, 수거를 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 시작 전에 전광판에 각 도시별 그 회수율을 띄워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도쿄가 97%더라고요. 그거 보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아, 일본은 이겨야지. 막 이렇게 웅성웅성되고 결국 저희가 97.5%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겼네요. 한일전을 이겼다는 소식. 그리고 이제 공연 마지막에 보컬인 크리스 마틴이 사랑을 믿어요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공연이 끝나는데 진짜 그 순간만큼은 그 공연장을 가득 채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좀 더 사랑스럽게 바라보게 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진짜 노래 가수 막 이걸 떠나서 뭔가 영향력까지 사랑할 수 있는 네, 그런 밴드인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딱 눈에 보여가지고 진짜 마법 같은 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막 맞아요. SNS에 사람들이 막 하트 엄청 올리길래 맞아, 뭔가 맞아. 했는데 그거였군요. 너무 부럽네요. 들으면서 못 가신 분들도 부럽죠? 괜찮아요. 저도 못 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2화에 달린 댓글도 읽으면서 마음이 엄청 뭔가 울컥도 하다가 맞아, 간질간질했어요. 근데 저희 답글을 달지 않는 게 여러분만의 자유로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니까 혹시라도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 정말 약간 실시간 수준으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동물들의 들리지 않는 하울링입니다. 하울링은 동물들의 언어잖아요. 늑대들도 하울링으로 자기만의 영역을 지키거나 또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가끔은 무리의 유대감을 다지기 위해서 종종 집단 하울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합창이자 결속이식처럼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동물들만의 언어 말고 만약 동물이 인간처럼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 수 있다면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일단 반려동물이 아프다는 말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는데 뭔가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나아가서 뭐 반려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들은 인간에게 어떤 말을 할까라는 게 궁금해진 거예요. 근데 무서워, 두려워, 뭐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지낼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라고 뭔가 1차원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나도 사랑해줘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몰라서 다행일까요? 아니면 몰라서 그들은 더 아플까요? 오늘은 개나 고양이처럼 익숙한 친구들뿐 아니라 돼지, 소, 닭 같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지만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동물들의 들리지 않는 하울링에도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죄책감이나 슬픔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감정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매트릭스의 빨간 약처럼요. 저희도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늘 배우고 실수하고 반성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뭔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강요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꼭 끝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동물들의 들리지 않는 하울링. 오늘은 먼저 저희가 동물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에게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단순한 관심보다 조금 더 깊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키워서 주변에 동물이랑 유대를 쌓을 기회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성인이 되고도 동물이랑 교류가 어려우신 분들은 보통 어렸을 때 교류할 기회가 없었더라고요. 맞아요. 아직도 뭔가 큰 게 보면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많고. 맞아요. 성인이 되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관심이 가게 됐었는데 네. 이건 모두가 알만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얼룩말 새로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2023년에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탈출한 얼룩말인데요. 아마 이렇게 들으시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나무데크를 부시고 나와서 3시간 정도 서울을 활보했어요. 결국 마취총을 맞고 생포해 동물원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세로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이 인터넷에 막 재밌는 밈처럼 엄청 맞아.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장난처럼 세로 이야기가 소비되고 있었는데 이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웃긴가? 얘는 진짜 살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거기를 탈출한 걸 텐데 맞아요. 이걸 우리가 웃으면서 소비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동물원이나 수족관 이런 곳을 어릴 때는 잘 모르고 가잖아요. 그쵸. 그때는 그냥 마냥 신기하게만 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랑 감정이 막 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 같은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관찰이나 보호를 위해서 그들을 가둬놓은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의 편의와 재미만을 위해 가둬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우리가 작은 변화들부터 만들어보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호주에서는 일반적인 동물원인 주 말고 보호구역이라 해야 할까요? 생츄어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동물원보다 훨씬 넓은 규모의 초원에서 동물들이 그보다 더 자유롭게 지내고 있고 하늘도 뚫려 있어서 어떤 새들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철장 안에 갇혀있는 동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자체로 완벽하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전시가 아닌 존중의 방향으로 가려는 시도는 느껴졌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언젠가는 더 큰 인식 전환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좋아요. 이런 동물 보호나 네.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 그게 선진국과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간 약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소눈이라는 말을 어른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너 눈은 소눈 같다 이렇게. 근데 저희 엄마가 어릴 적에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다고 얘기하길래 그냥 소눈인가 보다 이러고 깊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 소눈? 너무 생소하잖아요. 근데 여운이 약간 소눈 같으시다. 저요? 네. 근데 학생 때 소 네. 여물을 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소 눈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딱 눈이 마주치니까 그 아이 컨택이 주는 그 교감이 당연히 있죠.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소라고 하면 그냥 아오 하는 소 이렇게 이미지만 떠올랐었는데 그 아이 컨택을 한 순간 나에게 생명체로 다가온 거죠. 그리고 어릴 때 알을 깨고 바다로 가는 거북이의 여정을 그린 내용의 다큐도 있고 막 갈매기한테 잡아먹히지 않게 막 가슴 졸이면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새끼 거북이들이 알에서 깨어나서 바다로 혼자 가야 되잖아요. 이런 비슷한 기억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크면서 무뎌졌던 것뿐이지. 맞아요. 그 동물이 어쨌든 물건이 아닌 감정을 느끼는 우리와 비슷한 존재라는 걸 진짜 눈으로 딱 마주했을 때 뭔가 확 달라지잖아요. 제가 그 어렸을 때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했었는데요. 세컨 비자를 따려면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동물권에 아예 무지하기도 했고 저는 단순하게 패킹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보는 그런 포장돼 있는 고기들과 다를 바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막 거부감이 막 있진 않았는데 한번 이제 슬라이서 쪽으로 헬퍼를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진짜 이렇게 말하면 좀 거북해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그 피 비린내랑 고기 자르는 소리 바닥에 눌러붙은 핏자국들 이런 게 눈앞으로 보이니까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아직도 잘 잊혀지지가 않고 그날 일이 끝나고 목욕을 진짜 몇 번을 했는데도 그 냄새가 계속 저한테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넷플릭스에 봉준호 감독님 영화가 새로 올라왔다길래 같이 봤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켰는데 공교롭게도 그 영화가 옥자였단 말이에요. 하필 또 그러니까요. 옥자. 그래서 이제 영화 끝나고 진짜 다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거기서 이제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내일 출근 어떻게 하냐고. 그때 이제 다들 엄청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역겹다, 괴롭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슬라이스 쪽에 있다가 네. 또 옥자를 보니까 정말 그게 또 배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가장 큰 변화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너무나 익숙하고 편리해진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온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매일같이 식탁에서 마주하지만 의문조차 갖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일까요? 알게 되면 불편하고 그 불편함을 외면하고 싶은 방어 기제가 생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저희는 로션 하나 살 때도 성분이나 브랜드 검색하고 엄청 따져보는데 그쵸. 왜 우리가 매일 먹는 고기 앞에서는 의문을 구하지 않을까요? 영국 작가 올더스 헉슬리가 말했죠. 무시한다고 해서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돼지와 소, 닭, 물고기, 갑각류까지 우리가 흔히 덜 지능적이라고 생각했던 동물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섬세한 감각과 감정을 지닌 존재인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외면해왔던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수 있길 바랍니다. 돼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돼지는 개보다 영리하고 감정이 풍부한 동물입니다. 실제로 돼지는 사랑과 유대감을 맺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해요. 이름을 지어줘서 부르면 태어난 지 3주 된 새끼 돼지도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개나 고양이처럼요. 애정이 깊고 부침성도 좋아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에 매우 적합한 동물이라고 해요. 돼지들끼리도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친한 돼지들끼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반가워한다고 해요. 심지어 훈련을 통해서 조이스틱으로 컴퓨터 게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인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동물임에도
돼지는 멍청하다는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쵸. 돼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며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를 거라는 뭔가 무의식적인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얼마나 사랑받고 우리랑 비슷한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도 웃고 울고 감정도 표현하고 돼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도 매우 높은 지능을 갖고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연적인 환경에서는 서로 우정도 쌓고 감정을 나누며 의사소통을 즐기는 사교적인 동물입니다. 어미소와 송아지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미소가 며칠 동안이나 큰 소리로 울며 새끼를 찾는 일이 자주 관찰된다고 해요. 때로는 우리를 탈출해서 수킬로미터나 걸어가 새끼를 찾으려는 경우도 있고요. 송아지 역시 어미소와의 이별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닭이나 물고기, 갑각류도 마찬가지예요. 닭은 서로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사회적이고 물고기 역시 경험을 수개월 동안 기억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최근엔 갑각류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어서 실제로 몇몇 나라에서는 갑각류를 뭐 기절시키거나 하는 다음에 요리를 하는 법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끓는 물에 바닷가재를 넣는 게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했으니까. 네. 근데 사실 우리는 종종 느끼지 못할 거다. 그들은 지능적이지 않을 거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들을 대합니다. 그 전제가 바로 우리 안에 무심함을 가능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우리는 그들을 분리해서 보잖아요. 왜일까요? 불편하니까. 고기에게 이름을 붙이면 죄책감이 드니까. 동물을 하나의 존재로 바라보는 순간 더는 무심히 소비할 수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동물을 이분법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할 동물, 그리고 먹거나 입을 동물. 근데 저는 이 현상이 단순히 우리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축산 시스템으로 부를 쌓기 위한 자들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아주 성공했죠. 고기에 대한 질문이 사라질수록 소비는 더 쉬워지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일부러 외면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것들이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가축들이 마을 근처에서 길러졌고 인간과의 교류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도시에서 볼 수 있나요? 없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잖아요. 왜 그렇게 멀리 숨겼을까요? 현대 축산 시스템은 우리 대신 도살과 불편함을 분리해줍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안심하고 고기를 소비할 수 있게요. 공장식 축산이라는 단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좁은 철장 안에 갇혀 고기라는 상품이 되기 위해 태어나고 죽어가는 동물들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의 평균 수명은 15년에서 20년 사이인데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겨우 2년도 못 살아요. 그 짧은 생애 동안 좁은 우리 안에서 제대로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하죠. 심지어 모돈이라고 불리는 어미돼지들은 일생 동안 강제적으로 반복 임신을 겪습니다. 한승태 작가님의 고기로 태어나서의 이런 말이 있어요. 스톨 안에 갇혀있는 모돈은 동사가 필요 없는 삶을 산다. 스톨이 허용하는 폭 안에서 뒤돌아보다 라는 말도 필요 없다. 저는 진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진짜 좀 너무 마음이 미워져서 네. 저 책을 덮고 한참 동안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네. 이 삶이란, 이 모돈의 삶이라는 것이. 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은 25년 정도지만 대부분 2년이면 독축이 되고 송아지 고기가 되기 위해선 생후 겨우 몇 달 안에 도축되기도 해요. 이쯤 되면 인도적인 축산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무항생제 닭, 자연방목 돼지 뭐 이런 아름답게
포장된 이미지들이 매대에 가득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상상하는 자유롭게 뛰노는 동물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도 도축을 위해 길러지고 판매를 위해 포장됩니다. 그리고 자연방목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소가 근육을 형성해 고기 맛이 좋아질 때까지 아주 단기간에만 방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산업구조 속에서 고기가 되기 위한 존재로 길러지는 순간부터 이미 인도적이긴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그쵸. 결국엔 도축이 되는 거니까요. 그쵸. 아무리 잘 해준다고 얘기를 해도 그 환경이 좋지 않은 걸 알고. 이번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저희도 좀 깊게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공장식 축산 시스템은 너무나 비인류적이고 생명의 존중이란 개념은 하나도 없어요. 컨베이어는 멈추지 않는다는 축산업체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신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은 곧 돈이잖아요. 그쵸. 하루라도 더 많은 고기를 더 빠르게 가공하기 위해서죠. 근데 생각해보면 기계가 고장나거나 그쵸. 작업 중에 사람이 다치는 일도 분명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참 많은 걸 시사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사례에서는 원래는 동물을 절단하기 전에 전기 충격 등으로 먼저 생명을 끊는 절차가 있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이 밖에도 잔인한 행태가 너무 많아서 읽으면서 버거울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당장 육식을 그만두세요 라고 비난하고 외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죄책감만을 들으기보다는 도축 시스템이 우리에게 숨기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무뎌져 무엇을 외면하고 있는가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하고 저희가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잔인한 시스템이지만 최대한 혐오스러운 묘사는 피하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누구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려고 꺼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보지 않으려고 했던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자는 마음에서 시작한 이야기예요. 사실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그 감각을 마주하는 건 누구에게나 불편하고 그리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가해자라는 걸 자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집중해야 할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무뎌졌을까? 이 사회는 우리 눈앞에서 고통을 지어냄으로써 소비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을 보지 않도록, 애초에 상상조차 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 현실을 몰랐던 게 아니라 보지 않게 되어버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 마케팅에는 휴먼 워싱이라는 게 있어요. 죄책감 없이 소비할 수 있게 마케팅하는 전략입니다. 인간의 휴먼과 세탁의 워싱의 결합어입니다. 폴 맥카트니가 한 말이 있어요. 도축장이 유리로 되어 있었다면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요. 우리와 동물 사이를 이렇게 철저히 분리해 놓은 이유가 어쩌면 거기 있을지도 모르죠.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리해 놓은 시스템을 조금 더 관심 있게 한 번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왜 어떤 동물은 사랑하고 어떤 동물은 소비할까요? 제가 그 개고기에 대한 논쟁에서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왜 소나 돼지는 먹으면서 개만 가지고 뭐라고 하냐. 물론 너무 무책임하고 정확한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러게 뭐가 다를까?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고기로 태어나서에서 이 부분을 설득시킬 만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뭔가 하나만 특별히 여기는 것은 위선일까? 우리가 이런저런 윤리나 논리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잔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야기하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닌가? 어쨌든 인간은 결점이 있어도 본인의 신념을 향해 가는 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맞죠.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소나 돼지는 먹으면서 개나 고양이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카니즘이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육식은 자연스러운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이데올로기를 말해요. 고기를 먹는 건 자연스럽고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사회가 만들어낸 믿음 체계죠. 이게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 사회, 문화 속에서 길러진 습관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인도에서는 소를 신성한 존재로 여겨서 먹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은 햄버거, 스테이크를 당연하게 소비하고, 서양 일부 국가에서는 토끼고기를 흔하게 먹지만 우리나라에서 토끼고기는 너무 생소하고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리고 현 시대 우리가 강아지를 먹지 않는 이유로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라고 변명할 수 없잖아요. 감정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고 가족 같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인데, 돼지랑 소랑 닭은 한 번도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들을 생명이 아니라 식재료로만 여겨지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착각인 거죠. 저는 고기 먹는 것이 정당하다, 이 문장을 두고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역사를 돌아보며 과거의 인류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었는지 종종 놀라곤 하잖아요. 예를 들어 노예제도, 나치즘을 비롯한 홀로코스트,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없던 시절처럼 그 당시에는 당연한 질서였던 것들이 지금의 우리는 너무나도 끔찍하게 느껴지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금의 우리도 몇 년 뒤, 몇십 년 뒤 인류가 돌아봤을 때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동물을 먹는 우리 모습은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지만 먼 훗날의 인류는 어떻게 저렇게 지능이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길러서 먹었을까? 하면 지금의 우리를 바라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합리한 이데올로기를 하나씩 넘어온 것처럼 동물에 대한 인식도 언젠가 그렇게 진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이데올로기예요. 이 폭력이 자꾸 옮겨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작용되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노예제도 때도 흑인이 가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세로 얘기처럼 흑인들이 노예가 탈출하면 사람들이 그거 찍어서 올려서 희화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이 폭력 이데올로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없죠. 네. 마지막으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인간은 신체가 고기를 소화하는 데 최적화된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식 동물이 아니라 잡식 동물이죠. 그리고 콩이나 두부만으로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요새 헬스 붐에 운동 붐 하면서 단백질 신화처럼 되잖아요. 맞아요. 뭐 고기를 먹어야 된다. 엄청나게. 그리고 고기 안 먹는다는 사람들한테 너 그러면 아프다. 너 몸 아파진다. 어떻게 고기를 안 먹냐.
그리고 막 아이들에게 고기를 안 먹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뭔가 건강상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럼 막 아동학대라고 논란이 되고. 근데 실제로 식물성 식단이 더 좋아지는 사례가 명확히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식물성 단백질이 불완전하다는 구시대적 잘못된 영양학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공장식 축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동물권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고기 자체가 인간에게 해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공장식 축산에서 길러지는 동물들과 그 도륙하는 과정이 굉장히 더럽고 그리고 그들도 병들어서 죽고요. 육식이 우리가 먹는 고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진짜 일단 내 몸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고기가 과연 내 몸에 좋게 작용을 할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왜냐면 수많은 약물을 먹이잖아요, 동물들한테. 그게 오롯이 저희한테 오는 거고. 더 게임 체인저스라는 다큐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을 데리고 채식 그리고 육식을 테스트하면서 고정관념을 깨고 채식의 긍정적인 영향과 운동 능력에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니까 시간 나실 때 뭔가 궁금해서 의문이 들 때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아직 안 봤는데 한번 봐봐야겠네요.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식물도 불쌍하지 않냐 이런 질문이 가끔씩 나오는데 사실 식물보다 동물을 먹는 것이 식물을 더 많이 죽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고기 1kg을 얻기 위해 8에서 9kg의 곡물이 필요해요. 그러니 오히려 식물을 직접 먹는 게 더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물은 고통을 감지하는 중추신경계와 고통반응 호르몬이 있지만 식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계가 없어요. 그들도 반응은 하지만 감정이나 이식은 없다고 보는 게 과학적 견해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구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식의 태도는 너무 나이브하지 않나요? 그쵸. 자연스러운 정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단백질 신화를 하면서 되게 고기 먹는 게 엄청 자랑스러운 일이 된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식물도 불쌍하지 않냐는 말을 하는 분들 중에는 그 말에 모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도 인식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트집 잡는 거죠. 그럼 너 그건 안 불쌍해? 그럼 이거는? 뭔가 그 하나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누구나 자신이 해온 선택을 지키고 싶고 새로운 시선이 들어올 때 방어적인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해요. 근데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특별해지고 도덕적으로 너보다 훨씬 우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감각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쵸. 우리는 모두 같은 생명이고 같은 지구를 사용하고 지금 우리가 반복해온 이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면하지 않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쵸. 비건은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네, 저도 진짜 많이 공감이 가는 대목이네요. 그렇다면 먹는 행위라는 건 단순한 소비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소비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실천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건이즘. 착한 소비란 과연 가능할까요? 완벽한 비건 1명보다 어설픈 비건 100명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비건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저는 일단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운님은 지금 하고 있는 실천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폴로 베지테리언입니다. 5년 정도 됐어요. 비건에도 종류가 있는데 폴로 베지테리언은 붉은 육류를 먹지 않고 닭부터 유제품까지 전부 먹는 단계예요. 5년 정도 지났음에도 아직도 단계를 높이지 못한 저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도 지속하고 있는 제 자신을 응원하기도 하는데요. 5년 전에 만난 한 친구가 폴로 베지테리언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비건을 하는 사람을 옆에 가까이 뒀던 것 같은데 그때 나는 왜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설픈 비건이 한 명 또 추가됐었죠. 저는 몇 년 전에 그 넷플릭스에 있는 시스피라시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그게 이제 해양 동물에 대한 이야기라서 네. 제가 보고 좀 충격을 받고 1년 동안 해산물을 이제 안 먹었었는데 일단 평소에도 제가 해산물을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외식할 때는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진 않는데 제가 집에서 차려 먹을 때는 되도록 채식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인터넷에 그 유러피안 채소 1kg씩 막 인터넷에 판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사가지고 포케 자주 해먹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약간 1kg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네. 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진짜 보관만 잘하면 3주도 끄떡 갑니다. 어떻게 보관하세요? 일단 다 소분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1인 가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냉장고가 일단 작으니까. 맞아요. 그 대신 이제 저는 소창인주라는 걸 쓰는데 그런 거 없으신 분들은 그냥 키친타월 아래 깔고 네. 락앤락에 그냥 조금씩 띄어가지고 물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물기를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그렇게 소분해서 이제 넣어두면은 진짜 한 달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근 라페 만들어서 샌드위치도 자주 해먹고 두부, 애호박 이런 거 되게 요새 맛있단 말이에요. 엄청 달고 싸요. 맞아. 야채 가게 가면 아주 싸고. 제가 얼마 전에 애호박 3개에 1,000원에 샀거든요. 어머, 어디예요? 요새 하나에 1,000원이던데? 3개에 1,000원에 샀거든요. 애호박 코인 잘 타졌다. 하여튼 근데 확실히 제가 채식 위주로 먹으면서 느끼는 건 진짜 소화가 너무 잘 돼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진짜 나이가 들게 되면 소화 능력이 훨씬 더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게 1년 지날 때마다 온몸으로 느껴지는데 채식, 건강하게 먹는 게 저희한테도 환경도 세상에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요새 저속노화가 엄청 유행하잖아요. 붐이죠. 유튜브에 정의연 교수님 영상 몇 개의 조회수만 보셔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한 채식을 시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정의연 교수님이 물론 동물권에 대한 것도 아시겠지만 그런 걸로 저속노화 붐이 아니라 콩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야채로 비타민을 충족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이로운가를 훨씬 더 많이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같이 만들어 먹기 좋은 레시피들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야채 카레 그리고 월남쌈 해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오, 배추찜도. 배추찜 진짜 맛있어요. 두부로 닭강정처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버섯들깨로 볶음밥 아니면 면도 해먹고 제가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 터지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가볍고 행복한 식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이거 말고도 레시피는 진짜 너무 무궁무진해서 막 사람들이 고기 안 먹으면 도대체 뭘 먹냐라고 하는데 한식도 근데 되게 많이 거의 다 비건이고 다음에 저희가 채식 레시피 공유하는 날도 가져볼까요? 좋네요.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네. 갑자기 배고프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 해산물을 1년 안 먹었었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뭔가 죄책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차지했는데 네. 그게 제가 해산물을 안 먹다 보니까 뭔가 육식을 더 자주 접하게 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밥 약속을 친구들이랑 정할 때 자카리는 회 안 먹으니까 우리 고기 먹으러 가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고깃집을 평상시보다 더 자주 가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아 이게 맞는 걸까? 하는 그런 모순에 계속 부딪혔거든요. 결국 더 자주 많이 채식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월요일은 무조건 비건으로 먹자 하는 비건데이로 정해두고 나머지 평일도 될 수 있으면 이제 채식 위주로 먹는 방식으로 생활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더 자주 채식을 선택하는 쪽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완벽한 비건이 아닌 이상 이런 모순에 계속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쵸. 저는 한 5년 전부터 나 이제 돼지랑 소, 양 안 먹을 거다라고 선언을 두루두루 해뒀기 때문에 조금 더 편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해줬으니까 그분들이 아니면 저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냐면 저 모순이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가죽 제품을 그 비건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인데 근데 저희가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걸 이렇게 엄격하게 살 수 없잖아요. 물론 그쵸. 제가 완벽한 비건의 환경 운동을 하고 나로서 오는 영향력을 생각하면은 전부 다 차단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저희 같은 소시민이 그쵸. 실행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빈티지 샵에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 사지 않고 부모님께서 어릴 때 쓰던 것부터 내려오는 걸 사용하지 새로 소비하지 않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꼴불견일까봐 뭔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되게 말하기 조금 주목받을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뭐 김밥에 햄을 빼달라고 못할 때가 있고 아니면 뭐 김밥 20줄 시켜야 되고 이러는데 제 거는 햄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친구가 싸우거나 사온 음식에 들어있는 가공육을 아무 말 하지 않고 네, 친구의 정성과 사랑으로 먹을 때가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도 죄책감도 느끼고 모순과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 순간들을 인정하면서 다시 마트에 가서 채소를 장 보고 저녁을 차리고 네, 계속 시도하는 거죠. 맞아요. 저희도 사실 이렇게나 여전히 모순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순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요? 모순적이라도 해야 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행해야 하고 아까도 자칼님이 말했듯이 우리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격체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비건 식당들이 몇 개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상암 DMZ 쪽에 있는 점점점점점 점 6개고요. 런치, 디너 코스 메뉴가 있어요. 여름, 겨울 아마 이 계절에 따라 메뉴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인테리어도 엄청 멋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환경에 진심인 게 폐알루미늄, 재활용 스테인리스만 사용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소하게 휴지나 물티슈도 아예 안 쓰시고. 그쵸. 그래서 저는 여기 갔다 오면 되게 속도 엄청 편하고 근데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코스 메뉴인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근데 좀 한 번에 그래서 다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남기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혹시 싸주실 수 있냐 했더니 그건 용기를 가져와야지 싸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담아오지.
그리고 일단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갔다 오면 여기 왜 미슐랭이 안 오르냐 하면서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식당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용산에 있는 퍼멘츠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제가 베지컬이랑 후무스 메뉴들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게 분위기도 엄청 좋고 직원분들도 되게 친절하셔가지고 엄청 친절하세요.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식당들 참 좋아하는데요. 네. 저도 퍼멘츠의 대파후무스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거기 올라가는 대파도. 그리고 이태원 플랜트. 여기도 정말 맛있고 여기도 후무스 약간 다르게 맛있어요. 그리고 망원의 얼라운드 그린에서 구황작물 피자. 정말 맛있습니다. 궁금하다. 막 감자 이런 거 올라가나요? 맞아요. 감자, 고구마 뭐 이런 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망원동에 가원이라는 중국집도 비건 옵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네. 오, 새로운 소식. 거기도 너무 좋고 가원의 가지 칠리 소스 추천하겠습니다. 가지 너무 맛있죠. 그리고 대체육들도 요새 너무 맛있게 잘 나와요. 풀무원에서 나오는 지구식단 라인의 두부 텐더. 만두들도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이마트에 가셔도 있거든요. 구매해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콩고기가 네. 정말 맛있어요. 그 사람들이 콩고기를 어떻게 먹냐, 이렇게 고무 아니냐 하는데 제 친구는 제가 콩고기를 사서 요리를 해주니까 고기를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실천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생각이 제일 먼저 나는 게 되게 쉽기도 하고 그래서 육식 소비 전시 멈추기. 육식을 소비하더라도 SNS에 공유하지 않는 것인데요. 막 저희가 스토리나 트위터 막 이런 SNS 보다가 고기 사진, 치킨 사진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쵸. 그런 자극 하나하나가 이제 또 소비를 부추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육식 소비 전시를 멈추는 것 자체가 네. 하나의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비동주의라는 방식으로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덩어리 고기는 피하되 뭐 고기를 이용한 육수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고기들은 허용하는 실천 방법인데요. 이것도 이제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서 비건에 대한 그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방법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붙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오늘 나로 인해 아무도 죽지 않았다라는 그 안도감이 있어서 그런 거를 몇 번 느껴보시면 또 열심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 2일 채식하기. 특별한 날은 고기 먹지 않기. 이렇게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꼭 뭔가 구색을 갖춰야 된다. 밥상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육도 괜찮고. 그쵸. 제 친구가 한 말은 아닌데 제 친구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저한테 전해준 말이 있어요. 제 친구의 친구도 비건인데 제 친구가 너는 왜 뭐 이런 거를 하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건 왜 소중하고 특별한 날 동물들이 죽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행복한 날이 누군가의 제사 날인 게 너무 슬프다 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네요. 그리고 잠깐 포기하거나 다짐이 꺾이는 순간이 오더라도 다시 시도해보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기. 내가 오늘 이 팟캐스트를 듣고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 그래도 내일 또 해보기. 포기하지 않기. 네. 그리고 가죽 제품에 집착하지 않기라고 해야 되나? 그쵸. 요즘은 뭐 비건 레더 같은 것도 되게 잘 나오고 하니까요. 너무 잘 나오죠.
이 정도만 해도 시도해보실 만한 거 아닐까요? 그쵸. 항상 이게 어디서 왔을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푸른 수염의 아내처럼 우리는 장은방의 열쇠를 열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륙을 엔터테인먼트화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하나의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를 단지 소비 대상으로 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취미 낚시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되게 평화롭고 자연 친화적인 여가 활동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사실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고 인간의 재미만을 위해서 물고기에게 이제 고통을 가하는 되게 잔혹한 행위인데, 그쵸. 그리고 실제로 물고기는 물 밖으로 끌려 나올 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취미, 스릴, 손맛 이런 단어들로 되게 쉽게 덮어버리잖아요. 생명의 감각을 잊게 만드는 이 문화를 저는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정 품종을 소비하는 문화도 생각해봐야 돼요. 펫샵. 펫샵에서는 수익을 위해서 그 시기에 유행하는 품종들을 마치 물건처럼 가져오고 수요를 맞추기 위해 어둡고 좁은 번식장에서 무분별하게 새끼들을 생산해내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근친교배가 지속되고 유전적 질병도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스코티시 폴드 고양이 접힌 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엄청 귀엽다고 되게 셀링 포인트로 작용하잖아요. 좋아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 근친교배로 인해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뼈 기형이 함께 나타나고 관절 질환으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는 걷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정말 흔하다고 해요. 근데 귀여우니까 이렇게 아픈 질병을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너무 잔인하잖아. 그리고 퍼그는 호흡곤란, 닥스훈트는 허리 디스크 같은 유전병을 안고 태어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잡종이 막 건강하다 막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사실입니다. 이처럼 순종이라는 포장된 품종 중심의 산업도 결국 우리가 다시 들여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품종을 고집하기보다 많은 보호소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이쁘고 귀엽고 착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포인앤드라는 앱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입양을 기다리는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유기견, 유기묘가 무조건적으로 상처가 너무 많아서 키우기 힘들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는 물론 인간을 못 믿고 손을 타기까지 시간을 걸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상처는 언제 받았냐는 듯이 사랑을 주는 친구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새끼 때부터 길을 잃어서 아직 몇 개월 안 된 아가들도 정말 많고요.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려다 보니까 듣는 분들께서 조금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번 화를 준비하면서 진짜 많은 걸 돌아보게 된 시간이었는데, 여전히 저희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모순 속에서 계속 고민하고, 또 가끔은 그 고민을 회피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멈추지 않고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덜 잔인한 쪽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작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이 뭔가 잘못돼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희가 건넨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불편함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 마치면서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했던 대사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깨어날 생각이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의 얼굴을 너는 하고 있어. 네가 왜 여기에 있는지 말해주지. 너는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아는 게 무엇인지 너 스스로 설명은 못하지만 느낄 수는 있지. 너는 살아오는 내내 그걸 느꼈어.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마치 마음속에 박힌 파편처럼 절실히 느끼고 있지. 네오, 난 네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그저 너에게 문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야. 그 문을 통해 걸어 나가야 하는 건 너 자신이야. 네, 오늘은 동물들의 들리지 않는 하울링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무거운 주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끝까지 같이 달려준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하울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았길 바랍니다. 이번 화는 멜라니 조이의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한승태 작가의 고기로 태어나서, 김한미 작가의 아무튼 비건에서 상당 부분 인용 발췌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작은 실천 하나를 해본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 떠오르는 아주 사소한 것, 그게 바로 시작일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저희 늑달려는 2주 뒤에 조금은 가벼운 주제인 음주가무의 미학과 중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꼭 오셔야 합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사실 술 잘 모르셔도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모두 같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